안녕하세요.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송유리입니다. 오늘도 에필리아 교수님 두 분 모시고 뇌전증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촬영 전에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연과 질문사항을 읽어봤는데요.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약 10년째 약물 치료 중인 28세 여자입니다. 어릴 때 놀다가 떨어져서 크게 뇌 손상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지러운 전조 증상으로 시작하여 의식을 잃고 심한 경우 2차성 발작이 있었어요. 처음에 진단받고 약을 먹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몰래 약을 먹지 않다가 발작이 너무 잦아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선생님과 상의해서 약을 변경해서 처방받았고 다행히 그때부터 약만 잘 복용하면 발작이 거의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대학도 나왔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니 걱정이 됩니다. 지금 먹는 약 때문에 가족 외 사람들에게는 알리기에는 아직 두렵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은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. 최근에 사귄 지 2달 정도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는 뇌전증 약을 먹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. 크게 관여치 않는 것 같아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런 저에게도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가능할까요? 실제로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나 혼자서는 약 먹고 어떻게든 잘 지내고 있었지만 결혼을 앞두고서는 그죠?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또 다른 걱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. 자연스럽게 임신하고 출산을 결혼을 하면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임신하고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건강하게 잘 임신하시고 또 아이도 잘 낳을 수 있고요. 네, 네. 제 환자분들 중에는 뭐 2명, 3명, 여러 명 낳아서 가정여부. 네, 행복하게 잘 가정을 꾸리시는 경우도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. 아무래도 그래도 항뇌전증 약을 계속 만성적으로 복용하고 계시는 상태이고요. 네. 또 모든 약이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고 네. 약에 따라서는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획적인 임신을 하시고 출산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결혼하시기 전부터 주치 교수님하고 상의하셔서 계획하에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. 근데 남자들도 이런 걱정이 있나요? 있죠. 네, 가끔 있는 사람들이 있는 네. 것 같고요. 뭐 네. 자녀들한테 이 병이 내려가냐, 뭐 그런 것들 이제 네.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일 겪는 거는 나 하나로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비혼을 선언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네. 많았던 것 같고 또 가족들이 뭐 너는 결혼하면 안 돼,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그래요? 예전에 네.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네. 요즘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요. 네. 저희가 예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뇌전증을 가진 여성이 결혼도 덜 하는 걸로 나타났고 또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덜 가지는 자녀를 계획하는데 뇌전증 때문에 내가 네. 원래 생각하는 가족의 수보다 더 적은 수를 계획하게 된다든지 하는 영향들이 아직까지 조금 있더라고요. 네, 그래도 진짜 이제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다 얘기를 해도 다들 이제 걱정이 있으신 거예요. 그렇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걱정 보따리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우선은 임신은 했는데 내가 먹는 약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죠. 네. 일부 뇌전증 약 중에 태아 기형 발생률을 좀 높이는 약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그래서 더욱 뇌전증 환자분들이 네. 그 임신을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고 네. 또 의사와 이제 잘 상의를 해서 임신 시기를 결정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게 그리고 이제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들을 좀 피해서 뇌전증 약들을 좀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되게 이제 추후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분들은 아예 이제 그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적은 약으로 조절을 잘 해두는 게 필요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모든 약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죠. 이제 몇 가지 약들이 네, 더 극히 유독 일부의 조심해야 되는 약들이고요. 약들이 있다. 최근에 나온 약들 중에는 네. 뭐 그런 영향이 없는 약들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하게 네. 임신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다행이네요.
그 발프로산 제제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바뀐 게 있죠? 네네. 그거 얘기해 주시겠어요? 그 이제 사실은 약전을 찾아보거나 이렇게 구글에 쳐보면은 네. 항해전증 약제는 대부분 다 임산부에게 금기거나 주의하면서 투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내가 먹고 있는 이 약이 임신하고 있으면 끊어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모든 약제가 다 위험도가 동일하진 않고 네. 발프로산 제제, 뭐 데파코트, 우르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네. 그것들만 유독 굉장히 기형 발생 확률이 다른 약들에 비해서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네.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이제 그 식약처 승인된 사항 자체, 조건 자체가 몇 년 전에 모두 변경이 되었어요. 그래서 그전에는 따로 그런 항목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가임기 여성에게 투여할 때는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. 이 약이 아니고서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네.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외래 방문하실 때마다 네. 임신을 하지 않도록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조건이 다 붙어 있고요. 플러스 이제 곧 가임기가 될 소아청소년기 여성에게도 네. 데파코트나 오르필 같은 발프로산 제제를 투여할 때는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네. 두 번째, 나의 병이 내가 걸렸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유전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막연한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그래서 우리말 유전이라는 말은 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긴 한데요. 네, 사실 네.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네, 있습니다. 네.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관여되어 있는 것과 네. 자녀한테 이제 대를 물려서 이제 내려가는 걸 유전된다 네. 하는 그 용어를 좀 구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네. 있고요. 영어로는 사실 그게 네. 지네틱이랑 헤리터블 이렇게 좀 네. 구분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똑같이 그걸 유전적이다 맞아요.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이제 혼돈이 있을 수 있고요. 네.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뇌전증과 관련된 유전적인 원인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진 것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뇌전증은 이렇게 부모가 있다고 해서 자녀한테 뭐 무조건 내려가고 이런 형태의 유전 이상은 많이 알려진 건 없습니다. 대다수의 뇌전증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많고요. 네. 아주 일부 유전자 이상에 의해서 가족성으로 생기는 그런 뇌전증의 경우에만 자녀한테 내려갈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. 따라서 네. 용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돼야 되는 게 유전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물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유전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유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뭐 보통은 네. 이제 설명할 때 그걸 좀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이 이제 관여한다.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. 또 이제 이게 걱정인 게 임신 중에 발작의 횟수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, 내가 출산까지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또 있거든요. 네네. 왜? 아무래도 뭐 임신 중에는 수면도 안 좋고 또 여성 호르몬 레벨이 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네. 발작 빈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네. 또 체중이나 체액의 양이 늘어나면은 똑같은 용량의 약을 먹어도 일부 약은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. 네. 또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발작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. 네. 실제로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뇌전증 여성 환자들 중에서 임신 중에 발작이 악화되는 분들은 3분의 1 미만이거든요. 특히나 만약에 임신하시기 전 1년 동안 발작이 전혀 없었다. 네. 그런 분이면은 임신 도중에 발작이 없을 확률이 90% 이상. 거의 대부분은 정말 안전하네요. 발작이 없어요. 그렇구나. 그래서 네. 이미 내가 임신 전부터 조절이 잘 되는 상태를 만드신 이후에 네. 임신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임신한 도중에 뭐 호르몬의 영향이나 체중 체액의 변화로 인해서 농도가 떨어질 수가 있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임신 이제 특정 시기가 되면 선생님이 피 검사를 해서 약물 농도도 측정하고 약의 용량도 적절히 증량을 하면 또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. 네. 이 가끔 뇌전- 임신을 하고 나면 결국 약이 이제 태아한테 안 좋은 네, 네. 영향을 미친다는 거 염려 때문에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네. 약 계속 먹어도 되냐. 네, 네. 그런데 결론은 잘 드셔야 되고요. 사실은 방금 문혜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드시던 대로 잘 드시면 아주 안전하게 임신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. 그 약을 빼먹고 그렇게 되면 어. 그때 이제 큰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그 산모가 저산소증
증상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것이 태아한테는 훨씬 더 맞아.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네,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안 드시는 게 너무 위험하다. 네, 그래서 경련이 하여튼 임신 기간 중에 없도록 약을 더더욱 꾸준히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하다. 네, 이렇게 네.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. 이제 아빠의 경우, 남자의 경우에는 임신하실 때 뭐 특별히 유의해야 될 거는 딱히 없는 거죠? 그러면 네, 남자분들. 특별히 유의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뭐 결혼 정년기 뇌전증 남성들은 특별히 뭐 유의하실 거는 없는 것 같고, 이거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피임을 할 때도 사실 교수님들하고 미리 얘기를 좀 하고 나서 피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피임약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, 그죠? 네, 그러니까 그 모든 항뇌전증 약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. 네, 네. 약 중에서 일부가 네. 우리가 이제 모든 피임 방법에 다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피임법, 그러니까 경구 피임제라든지 뭐 네.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의 농도를 좀 네. 떨어뜨려서 나는 피임약을 뭐 정해진 대로 잘 먹었는데도 임신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네, 그래서 네.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 경구 피임제로 피임을 해도 충분한 피임 효과가 있는지를 네.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이건 또 반대의 경우인데 네. 피임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피임은 잘 되는데 네. 이 피임약이 그 항대전증 약제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피임약 먹기 전까지 경기 조절이 굉장히 잘 되다가 네. 이제 내가 뭐 피임을 좀 해야겠다 생각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한 이후에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경기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피임을 하시고자 하실 때에는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과 이 피임약이 서로 어떤 관련성이 있지는 않은지를 주치 선생님하고 상의하신 다음에 적당한 방법으로 시작하시는 게 성공하실 확률이 높습니다. 네. 근데 이거 임신 출산에 대해서는 결혼 전부터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물론이죠. 네네. 네. 마지막으로 임산부들이 아이를 위해서 또 나를 지키기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것 추천해 주신다. 네, 그 임산부들이 사실 이제 엽산 보통 이제 보충해줘야 된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. 이 네. 뇌전증 환자분들은 엽산을 일반 산모들보다 훨씬 더 고용량으로 드셔야 됩니다. 네. 일반 산부인과에서 추천하는 그런 일반적인 용량의 많게는 한 10배 정도까지 네. 많이 챙겨 드셔야 되기 때문에 꼭 네. 병원에서 뇌전증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엽산도 뇌전증 약과 같이 처방받아서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2부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마무리하겠고요.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